제4주 인생의 비극적 의미, 제1교시에도 인생의 비극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철학은 인생관과 세계관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관이라는 것을 대단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관에서 다루는 문제는 인생의 지혜의 문제다. 조금 더 좁혀서 말한다면은 인생의 비극적 의미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의 비극적 의미라고 할 때 그 비극, 트래제디, 비극이라고 하니까 무슨 비참하고 또는 가련하고 또는 처참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래로 드라마에는 비극과 희극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비극, 트래제디라는 것은 희극과 대조적인 무슨 비참한 드라마로서의 비극이 아니라 이것을 영어로 시어리어스 드라마, 진정한 진지한 드라마다. 즉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깊은 통찰을 하고 사람들에게 큰 인생의 지혜에 깨우침을 주는 진정 드라마다 라는 의미에서 트래제디,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Tragic Sense of Life, 인생의 비극적 의미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인생관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인생의 비극적 의미를 인생은 고난과 슬픔과 이 고해다라고 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또 고난에 찬 길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속적으로 그건 비극이야, 인생은 비극이다 라는 의미의 이것은 인생에 대한 비관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생의 비극적 의미는 비관주의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교의 석가모니가 큰 깨우침으로써 인생은 생로병사다. 인생에 태어나서 살고 그리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다면 사람이 나가지고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다. 대단히 비관주의적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석가모니가 붓다가 가르치려고 한 것은 인생이 생로병사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통해서 그 조건 속에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자각적인 주체적인 올바른 인생을 살라고 하는 소위 인생에 대한 피상적인 소위 낙관주의 또는 비관주의 이런 것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비극적 의미를 가르쳤다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비관주의의 극단인 염세주의, 이 세상은 살기 싫다 해서 이 세상에서 살수록 고뇌와 고통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자살하겠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교에서처럼 생명을 존시하고 불살생, 즉 살생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 내 생명도 존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결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은 아주 마냥 즐겁기만 하고 또 쾌락의 연속이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쾌락주의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석가모니가 생로병사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그야말로 깨우침을 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름에 뜬 것처럼 쾌락주의적으로 보지 말아라.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넓은 그 큰 나의 입장에서 인생을 깨우쳐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그 자연적인 그런 감성으로 본다면 쉽게 말한다면 사탕 같은 걸 먹고 달면은 삼키고 또 쓰면은 뱉는다고 합니다. 즉 고통은 싫어하고 쾌락은 좋아한다. 그래서 쾌락주의의 선악의 기준은 쾌락은 선이고 불쾌는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이와 같은 쾌락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쾌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즐거움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기예보에서 보면은 날씨라는 것은 언제나 맑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도 끼고 어떤 때는 비바람이 치고 어떤 때는 또 홍수가 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올바르게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인생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생에 있어서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조건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 인간의 조건 자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조건 자체를 벗어난다면은 그거는 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자살해야 할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생로병사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조건에 대한 참 엄중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조건을 망각하고 인간의 조건의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여러 가지 조건을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피하려고 하고 한다면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고 인생에 지치게 되고 인생이 싫어지게 되고 인생을 살기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중 신체 부자유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소위 그 상해자들, 장해자들입니다. 이 장해자가 모든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정상적인데 나만이 왜 다리를 저느냐, 나는 왜 어린애들에게 절름발이라는 말을 한평생 들어야 하느냐 라는 이 주어진 조건,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조건일 때, 불가피한 조건일 때 그것을 가지고 한탄하고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모두 다 소비해버린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다면 이 세상을 완전히 낭비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나에게 주어진 조건인 신체 부자유라는 조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조건 위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체가 이 세상에서 인류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영특한 존재로서 대단히 합리적인 이상적인 존재다라는 이성주의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결여적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즉 여러 가지 결점이 많고 허약하고 약점이 많은 것이 인간이라는 또 한 면을 니체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여적 존재라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
이거 많은 이 지구상에 생물이라든가 동물과 비교해 볼 때 아마 이 서울 우리에 있는 대동물원에 가보면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또 생활력도 강하고 또 왕성하게 그 호령치는 사자 또는 호랭이를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허약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생동물들은 사실상 대단히 건강합니다.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험악한 황야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능력, 생존 능력이 왕성한 것에 비해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서울이라든가 지방에 가보면은 병원이 그토록 많습니다. 그러면 전봇대 하나 지나갈 때마다 약방이 있습니다. 배 아프다 해서 또 배앓이 약 먹고, 머리가 아프다 해서 두통의 약 먹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을 수시로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인간은 대단히 허약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며 니체가 인간은 결여적 존재다 라는 그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다른 생물에 비해서 인간은 biological weakness, 생물학적 허약성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서 대단히 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최고의 존재가 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인간이 많은 허약한 조건, 또 많은 자연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의 대뇌가 발달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뇌가 발달해서 대뇌가 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가 이런 지식인, 말하자면 지혜로운 인간인 점에서 뇌가 너무 발달한, 기형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약점은 사족수, 4발 가진 짐승에 비해서 인간은 그 4발 중에 앞발 2발을 쳐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문화인류학에서는 직립인이라고 합니다. 직립인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발 둘을 지면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손이 대단히 자유로워지고 손으로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많이 동물보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했고, 오늘날의 과학기술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손을 해방시켜서 손이 섬세해짐으로 말미암아 뇌도 발달하고, 이렇게 돼서 공작인적 인간관, 공작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적 오늘 문명의 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본다면은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봐서 우리 인간은 동물로서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사족수처럼, 개처럼 또는 호랭이처럼 기회되면은 대단히 이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귀한 오장육부를 보재기에 싼 것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는 지면에다가 감추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반짝 직립인으로서 두 앞발을 손으로 쳐들었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정육점에 가보면은 고기들을 이렇게 말뚝에다 걸어놓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오장육부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병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병원이 많아지고 약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니체가 인간은 결여적 존재라 하는 말은 이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오늘날 20세기의 철학자로서
인간은 또는 또 철학을 하는 인간은 도상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어로 아우프뎀 베그자인, 말하자면 인간이 완전히 그 동물과 같이 이 밑바닥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과 같이 이 최고의 존재도 아니고, 언제나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를 향하여 이런 동물적인 밑에 있는 데서 상향하라고, 향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간자적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간자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면은 더 이상 탐구하거나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이라면은 노력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수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할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그 중간자이기 때문에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에로스는 중간자적 존재입니다. 에로스는 고대 그리스 말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뜻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의 대화편에 심포지움이라는 대화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포지움은 그 뜻은 잔치편입니다. 또는 한문으로는 향연편이라고 합니다. 향연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잔치에 관한 얘기에서 에로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어떤 부잣집이고 또 권세도 많고 유능한 집에 잔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잔치에 그 주인은 이 포로스라는 사람인데, 남자인데, 그 포로스는 유능하고 또 지능도 높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잔칫날은 언제나 그 거지가 꼬이게 되는데, 여자 거지가 왔는데 그것이 페니아입니다. 페니아와 그 포로스 사이에 말하자면 어쩌고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선하고, 그리고 또 유능하고, 또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닮아서 추하고 악하고, 그리고 결국 부족합니다. 에로스는 말하자면은 포로스와 페니아의 중간자적 존재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간자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단히 완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고, 부단히 악으로부터 선애로 향하려는 노력을 하고, 부단히 무지를 벗어나서 참다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마지 아니하는 부단한 탐구 과정에 있는 것이 에로스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자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은 과도기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기적 존재, 다시 말하자면 목적지에 도달한 것보다는 과도기라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상에 있는 존재로서 과도기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과도기로서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시간을 순간마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거지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살겠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돈을 벌 때도 정성처럼 정당하게 정도로 벌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정성처럼 정당하게 벌어야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산다는 것은 도상에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상에서 순간순간마다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중간자적 존재로서 살 때 참다운 인생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